안녕하세요. DC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조금 뜸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법인에 또 여러 가지 정리할 일도 있다 보니까 현안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또 방송을 자주 못했네요. 오늘도 안희철 변호사님 모시고 또 재밌는 이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초니까 1년 계획을 세워야 돼서 쉽지 않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 계획을 또 세우고 한 해 시작하는 거랑 또 세우지 않는 거랑 달라서 저도 계획을 좀 잘 세워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하여튼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저 이번에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 잘 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언론에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은 주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하면서 나름대로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더 압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전체적인 타임라인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타임라인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딱 유출되고 끝 이게 아니라요.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시면은 25년 6월 정도에 처음으로 이 쿠팡 고객 정보에 대해서 비인가 접근을 시작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언론에서 본 거는 11월 그경이었는데 훨씬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11월 18일 이때 이제 쿠팡 내부에서 트래픽 이상을 감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신고는 빨랐습니다. 이거 감지한 게 정말 18일을 맞다면 신고는 빠른 게 19일 날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신고는 일단 빨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일 날 쿠팡에서 4,500명 정도가 유출됐어요라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다만 근데 이제 이게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3,370만 명 정도께 유출됐습니다라고 다시 발표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네요. 거의 전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천 몇백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중에서 성인들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을 요즘 안 쓰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민간 합동조사단이 11월 말부터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12월부터 여러 가지 청문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사과 안 하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11월 30일 날 어쨌든 쿠팡의 대표였던 박대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비난도 커지고 수습도 잘 안 되고 조사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박대준 대표가 12월 10일 날 사임을 하고요. 해럴드 로저스라고 미국 사람이 이제 임시 대표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 보면은 그 미국 사람 나와서 막 하잖아요. 우리 이 청문회 때 이 번역 때문에 번역기 끼고 막 아니면 번역사 이렇게 번역가가 해주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18일 날 개인정보 유출 범부처 태스크포스 TF가 가동이 돼요. 그럼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범부처라서 개인정보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단단히 뭔가 작정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범부처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개입된 거야라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가 12월 31일 날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도자료 잠깐 보시면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밑에 범정부 TF 대응 계획 해갖고 과기정부 밑에 이제 세 줄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 그다음 개인정보위, 그다음에 금융위, 그다음에 경찰청까지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더 알아보면 지금 이 표를 제가 정리했어요. 지금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지금 과기정통부가 사고 원인 쿠팡 보안 문제점 파악 및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나 불공정 행위, 그다음에 김범석 의장을 대규모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을 하냐, 뭐 이런 거고, 금융위원회는 또 부정결제하고 고금리 대출 관행이 있어요. 이건 뭐냐? 네. 이게 지금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쿠팡이 뭐가 좀 확대되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입점한 회사한테 돈을 5천만 원 한도에서 빌려주면서 네. 금리가 15%가 넘어요. 아, 그건 높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맞냐? 금융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보도 있는데도 금리가 네. 높아요. 그 다음에 경찰청이 증거인멸. 이따가 제가 잠깐 언급할 수도 있는데 네. 증거인멸이 있고, 국세청. 우리 국세청에서 가장 강한 곳이 조사 사고. 조사 사고. 예, 네. 다 거의 뭐 암행어사다. 그러니까요. 여기 뜨면 거의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조사 사국이 떴습니다. 조사 사국이 떴고, 그 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저는 뜰 줄 몰랐는데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 탈퇴가 너무 어렵다. 아.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관계된 부처는 다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쿠팡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사면 초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모든 정부 부처가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를 세우고 있나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들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서 정부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자문도 하고 했는데, 이 쿠팡의 대응이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관행이나 실무에 비춰보면 되게 낯설어요.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대표이사가 사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있던 분이 대표로 오면서 또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하게 되고, 네. 또 정작 이제 김범수 의장은 또 앞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뭔가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잘못됐다, 네. 우리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네. 그래서 쿠팡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쵸. 예, 왜냐하면 저도 이런 사건을 자문하면 네, 저나 네. 조은희 변호사님이나 네. 일단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그렇죠. 해야 된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과징금이나 네. 형사처벌이나 이게 다 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막 강하게 나간다고 좋을 건 없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도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 사람으로 대표이사 변경하면서 네. 청문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일반적인 대응하고 다르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예, 네. 일단 전략적으로 미국 사람을 바꿨다. 네, 네. 그래서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법무총괄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보면 네. 변호사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뭘 물어보면요, 이렇게 네. 보통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안 하고요. 네.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 내가 네, 좀 더 네. 확인해 보겠다라고 네. 다 전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이거 유출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알 수 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빼요. 그 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걸렸던 건 이런 겁니다. 이 로저스 대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로저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피의자, 그러니까 유출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게 우리 국정원,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원이 와서 니네가 피의자를 만나다 중국 가서 만나서 그 유출된 걸 다 돌려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정부 민간 합동 조사를 할 때 그런 걸 좀 논의하자. 그렇게 먼저 정부 국정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한 건데 왜 갑자기 우리만 이렇게 왜 니네는 그 유출자를 왜 독자적으로 만나갖고 그런 걸 얘기했냐? 뭐 강에 가서 왜 그걸 니네가 막 마음대로 건져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만 왜 비난하냐라는 걸 청문회에서 터뜨려요. 근데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정원이 개입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많이들 이제 국가 정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개입이 되는데, 저는 이제 쿠팡과 정부가 뒤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를 쿠팡이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터뜨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정부를 또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국정원이 뭐 산업기술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여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실무상으로도 많이 뭐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또 국정원이 나름대로 주도해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네. 사실 판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가서 청문회에서 사실은 할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한국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 건지는 뭐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응이 조금 미숙하다 네.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홧김에 야 네. 국정원이 시켰잖아라고 네. 그냥 해버린 건지 네. 전략적으로 했는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중요한 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사건이 민간 협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동 조사가 그런데 얘네들이 민간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갑자기 공지를 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이상했던 게 이거 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팡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이게 네. 되게 놀랐었는데 이 배경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 배경 자체가 민간 합동 조사를 하면은 같이 논의를 해서 보도까지 공지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네가 이제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는 회수가 됐고 약 3천만 개가 아니라 3천 개 정도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유출자가 저장을 한 거고 이건 다 이미 삭제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정확히 어떤 게 유출된 거지? 근데 어떤 기사는 보안키가 유출됐다, 어떤 거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는데 이거를 좀 더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이걸 이제 고려대 보안 쪽에 이제 김승주 교수님이 예시를 하나 든 게 있어요. 그 보안 전문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텔 가면 이제 502호라고 하면 502호 키 달라고 하면 그 호텔 프런트에서 502호 그냥 빈 껍데기 키를 그 카드 키를 넣고서 502호를 입력을 딱 해주면 제가 502호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502호 키를 만들어주는 마스터 기계를 갖고 도망간 거다.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유출자가 그 보안 키를 갖고 갔다는 얘기는 이 고객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안희철의 아이디하고 비번이 없더라도 이 아이디하고 비번을 딱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안을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키를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로그인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쿠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 셈이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회수했다라는 거예요. 쿠팡의 일방적 어쨌든 발표에 의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12월 25일 날 발표 딱 하니까 이제 관에서 야 이거 우리하고 합의가 안 되는 발표고 이거는 일방적 발표고 이거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표라고 이게 오히려 이제 발끈해 갖고 다시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쿠팡에서 갑자기 다시 또 발표를 합니다. 26일 날 하루 후에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 민관이 함께 발표했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또 보시면 뒤쪽에 이제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네요. 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또 공지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정부한테 협조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12월 1일 날 정부하고 만나서 전폭적으로 협력했어. 약속했고 쭉 가서 우리가 회수까지 했고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정부가 쿠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아주 날짜까지도 픽스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일방적인 우리 정말 조사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거 다 공개 안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공개했다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9일 날 만나라고 했어 정부가. 14일 날 만나서 정부에 보고를 했어. 다 깝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조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하천에 가서 이거를 다 건졌고 그게 12월 18일 날 하천에서 인양한 걸 정부에 전달했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23일 날 정부에 모든 상세 보고서 제출했고 보고했어. 그리고 25일 날 우리가 공지했을 뿐이야. 이걸 왜 우리의 단독 조사고 단독 보고라고 해? 정부가 시킨 대로 다 했고 이거를 23일 날 다 보고했고 25일 날 보고한 대로 발표했을 뿐인데 라고 하고 이제 26일 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해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야 우리 정부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자 하는 이제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쿠팡이 보기에는 이 사건을 정부가 조금 되게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확대해 가는 데는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설령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정부에 더 끌려가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럼 왜 쿠팡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완전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워낙 이제 쿠팡의 점유율이 많고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설마 우리가 어떻게 되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저는 이제 쿠팡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고 너무 본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정보 유출된 게 지금 뭐 SKT, KT 뭐 다들 다 그랬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라는 생각을 할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이 사실 이 이슈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쿠팡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때문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걸 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먼저 가끔씩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는 게 쿠팡 그거 한국 기업이에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한번 그 좀 짚어주시죠. 예, 쿠팡의 지배 구조를 다 궁금해하세요. 예. 그런데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요, 김범석 의장이 쿠팡 INC가 미국 회사예요. 여기에 지분율을 8.8%를 갖고 있고요. 의결권 여기는 이제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그 차등 의결권 때문에 의결권은 73%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쿠팡 INC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쿠팡 INC가 지금 미국에 상장된 법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 자회사로서 쿠팡 주식회사 및 그 외의 회사들을 다 갖고 있어서 지분 구조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이제 그 홀딩스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뭐 어디가 70%, 어디가 30%, 어디가 15% 이러거든요. 근데 쿠팡은 정확하게 100%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뭐 야놀자나 어디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 그 웹툰인가요? 하여튼 뭐 여러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을 했거나 시도를 한다라고 해서 쿠팡도 미국에 상장을 시도해서 미국에 상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야놀자나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 시작이 한국이었어요. 그렇죠. 예, 한국의 주식회사였고 얘네들이 하다 보니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잘 되네? 이러면은 차라리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의 그 나스닥 또는 뭐 증권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데 상장하면 공모를 훨씬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후적으로 미국 상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쿠팡은 달랐습니다. 쿠팡은 맨 처음이 원래 이름이 쿠팡 INC는 아니었고 다른 회사였지만 나중에 사명 변경을 한 거예요. 쿠팡 INC부터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100% 자회사로 쿠팡 주식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많은 보도 자료가 옛날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도 야 쿠팡은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쿠팡은 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에 대해서부터 고민하는 게 맞아요. 사실 쿠팡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면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이 쿠팡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 풀필먼트 서비스나 로지스틱 서비스 그러니까 물류라던가 공장, 창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막대한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막대한 대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낼 수 있으려면 돈을 만들려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처음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VC나 투자자한테 돈 받고 상장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으면은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이 되니 차등 의결권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에 하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하니까 결론은 그리고 또 김범석 의장은 하버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창 시절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미국 사람인데 굳이 내가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머릿속에는 미국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3.7%니까 사실상 쿠팡의 모든 의사결정을 김범석 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사실 회사의 존립과 관련된 큰 이슈에 대해서 그냥 입장문 발표 정도만 하고 한 번 사과를 하긴 했어요. 뒤늦게.
그리고 뒤에 했죠. 예.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죠.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사유서를 보면 예. 글로벌 기업으로서 예. 바쁘다 이렇게 왔습니다. 뭐 바쁜 건 뭐 저도 바쁘잖아요. 예, 뭐 우리도 바쁜데 거기다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 사업하는데 무슨 글로벌 기업이야? 이것도 물어보긴 했습니다. 예, 아니 물론 뭐 지금 뭐 쿠팡이 아시아 지역에서 네.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건 좀 사실 납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과는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확인된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는 3,300여 명의 네. 3,370만 명 네,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이 됐고 네. 그다음에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 회수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유출 자체의 문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는 된 것 같지만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쿠팡이 그러니까 유출 뭐 경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쿠팡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부수적 이슈로서는 이거 이후에 보상을 쿠팡이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이냐 그다음에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회원 탈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유출을 한 사람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전직 직원이 유출한 걸로 네. 확인이 됐고, 그러면 그 전직 직원이 유출한 정보를 어디다가 쓰지는 않은 걸로 네.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공식 발표는 없어요, 아직. 아직은 네.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2차 피해가 있다고 하면 뭐 피해 사례들이 보고될 텐데 네.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지 않는 걸 보면 그렇죠. 2차 피해까지는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된 그런 것 상태이고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언제 정도 그렇게 결과 보고가 나올까요? 아직은 사실은 미지예요. 아직은 미국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쿠팡이 얼마나 협조하냐 네. 뭐 이런 네. 거에 따라 다를 거고요. 쿠팡이 중국 가서 그 유출자를 만났다고 하지만 체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 특정은 됐지만 체포는 안 됐고 그거는 국제 공조 수사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인 사건이 정리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처벌 수위도 결정될 것 같네요. 네, 사실 근데 쿠팡이 잘 협조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이슈 중에는 이제 또 얼마 전에 드러난 게 26년 1월 초에 드러난 게 쿠팡이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 그러니까요. 뭐 그 이런 증거인멸 이슈가 예.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서는요. 네.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침해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에 침해가 일어나면 과기부 장관이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야 니네 그 정보통신망의 기록을 보존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예 정보통신망법 48조의 4에 있고 요걸 위반해서 자료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럼 73조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보통신망에서 쿠팡이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로그 기록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 되죠. 예. 근데 그거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지 않고 삭제되도록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이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로그 기록이 삭제되면은 과거에 어떤 게 있는지 조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면은 사실은 계속 조사는 길어질 거고 이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미궁 상태인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이면 사실 미국 소송 같은 거 저희 할 때 리티게이션 홀드 노티스라 그래서 소송이 발생되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정보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 뭐 ABC 기본 룰인데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이고 또 미국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이거를 지금 자동 삭제되게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네요. 5개월짜리가 삭제됐어요. 5개월. 그거는 의도적인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정황까지를 다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쿠팡에서 우리 이렇게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상안을 내놨었는데요. 뭐 그냥 언뜻 5만 원 1인당 5만 원 하니까 이거 1인당 5만 원이 꽤 큰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상품 살 때 얼마, 뭐 쿠팡 이츠 이용할 때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중에 실제로 써도 얼마 안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좀 생색내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효력이나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를 쓰면은 내가 앞으로 쿠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뭐 부재소 합의에 대한 그렇죠. 동의한 거다. 이렇게 네.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쓰면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소송해서 20만 원 배상을 받으면 5만 원 까서 저는 그 사람은 15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부재소 합의에 내가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냐라고 하면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관 규제법이 왜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하고 변호사님이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계약서 초안을 딱 드리면 변호사님은 보고 5조 7조 이상에 바꿔줘 협의를 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약관이란 거는 사실 한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들한테 반복해서 체결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는데 약관을 딱 줬을 때 그 은행 직원이 서명하는 데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갖고 사인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사인 안 하고 이거 17조가 좀 이상한데요라고 직원한테 얘기하면 그 은행원 분께서는 속으로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관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면 무조건 무효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관 규제법의 내용인데 실제로 약관 규제법 아예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14조에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나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건 무효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설령 이 5만 원 쿠폰을 받을 때 우리가 뭔가를 클릭해서 받는다고 해도 요 약관 규제법 때문에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거네요. 실제로 로저스 그 대표도 이거는 부재소 합의와 관계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하기도 했어요. 일단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쿠팡 이용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돼야 되냐? 향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민법 394조에 또 우리나라 법이 촘촘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금전 배상 원칙인데 여기서 다른 의사 표시가 뭐냐라고 하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법령상 규정이 있으면 그게 다른 의사 표시예요. 근데 사실은 쿠폰으로 주겠다라는 거, 받겠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회사의 이제 방안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니 쿠폰은 배상받은 게 아니야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회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뭐 이용자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용자의 권리에 그렇게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보상안을 내놨지만 뭐 우리 안 쓴다. 뭐 나 안 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또 많더라고요. 받아도 됩니다. 그런가요?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쿠팡이 쿠팡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 좀 어설픈 거 아니야? 실수하는 거 이러지만 다 치밀하게 지금 자문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건 쿠팡 보상안이라고 했어요. 배상안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이 PPT에서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쿠팡이 쓴 단어인데요. 이 보상은, 그러니까 배상은 위법한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출됐으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배상인데, 근데 보상은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제가 땅이 있는데 국가가 여기 고속도로 깔 건데 미안하다 다수를 위해서 네가 조금은 희생을 해줘.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이 땅 어떡하냐? 그러면 국가가 네 땅 그거 5,200원짜리야. 그러면 이제 5,200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근데 지금 쿠팡이 보상안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네들의 이 유출이 마치 적법한 거라던가 이런 걸 전제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자문을 받고
배상 단어를 쓰는 순간 너희가 불법 행위를 너무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은근히 보상이라고 쓰고 넘어가라 이랬을 겁니다. 또 이제 설득력 있네요. 네네. 네, 그랬을 하여튼 겁니다. 뭐 이 단어 선택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주의해서 했을 것 같고. 자, 요즘 이제 쿠팡을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네. 뭐 제 주위에서도 이제 탈퇴한 이용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야, 이거 탈퇴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맞아요.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탈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도 좀 뭔가 문제다라는 그런 정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맞아요. 지금 이 자료 이 화면을 보시면요. 네. 쿠팡 어플에서 탈퇴를 누르려고 하면요. 딱 떠요. PC 버전으로 이동이라고 떠요. 그럼 다시 또 PC로 갑니다. 아, PC로 가야 돼요? 예. 그럼 PC 모바일에서는 해지가 안 돼요? 뭐 어플에서는 적어도 해지가 안 되고 다시 또 뭐 모바일도 어쨌든 저기가 PC 버전의 익스플로러가 그게 있잖아요. 브라우저가. 어쨌든 그 버전 넘어가야 돼요. 다시 또 넘어가고 회원 탈퇴 설문조사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야, 그거는 진짜 이례적인데? 네,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그 옛날 액티브엑스 깔 때 하다가 진짜 속 터져갖고 에이 안 하고 말아 이러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거 저도 뭐 쿠팡의 탈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탈퇴야 뭐 서비스 탈퇴는 저도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서비스는 별로 없던 것 같고 특히나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다 쓰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놨다는 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맞아요. 실제로 변호사님 그 로그인 비밀번호 거의 다 아시나요? 아, 모르죠. 우리 보통 한 번 로그인 해놓고 계속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탈퇴할 때 비번을 2번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탈퇴 안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탈퇴할 때 순간 나 비번 뭐였지? 그렇지. 그럼 비번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아,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마다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걸 변경하라는 통지가 있는데 쿠팡은 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사실은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거 잘못 또 입력하면은 또 회원 아니라고 또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또 아이디부터 찾고 또 비밀번호 찾고 막.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복잡하네 문제네 이걸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뭐 이런 게 있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이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요 현저하게 이익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명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은 크고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니까 사실은 이걸로 이제 시정 조치, 이행 강제금, 과징금까지 부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법적 조치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 여러 부처에서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최근 공정위에서는 뭐 영업 정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영업 정지까지 가능할까? 왜냐면 쿠팡의 지금 매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 정지가 되면은 뭐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법원에 가서 뒤집혔을 때 정부에서 이제 그 이용 못한 기간에 대한 또 배상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있습니다. 영업 정지가 이제 지금 모든 기사를 보면 사실은 당연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못 받은 기사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뭐 영업 정지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법상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정확한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상 32조에 아예 정확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리고 그다음 또 32조에 임시 중지라고도 있습니다. 임시 중지라고 해서 사업자나 통신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에 해당하면은 중지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항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가 시정해라고 시정 명령을 한다. 그리고 쿠팡이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근데 미이행을 한다. 그리고 이게 미이행한 경우에
피해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정부는 너 그만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애매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한 게 이미 유출됐죠. 그리고 이미 유출된 걸 다 지금 복구를 웬만한 건 다 이제 다 해놨어요. 이 상황에서 영업 중지나 정지를 시킬 근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조항을 보면은 이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영업 정지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지를 안 시켜도 추가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영업 정지나 임시 중지는 정지를 안 시켰을 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너 일단 스톱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건지는 뭐 이제 사건이 좀 더 지나봐야 내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정부와 무관하게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지금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현재 뭐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거의 뭐 한 50만 명 이상. 아, 50만 명. 예, 어우, 50만 많네요. 명 이상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 이 표를 보면 제가 저희 DLG는 여기 없지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로펌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참여 인원이 제일 큰 데가 뭐 한 30만 명 되네요.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고민을 했죠. 당연히 이걸 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만약 30만 명을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위임장을 30만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 소송 제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집단 소송은 그렇죠. 어렵다. 클래스 액션.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집단 소송 진행 현황이라고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은 이미 집단 소송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의 결과가 다른 제3자들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의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집단 소송이고 우리나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증권 관련된 집단 소송 하나만 현재는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말이 나와요. 이게 집단 소송 만들자.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을 입법화하자 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좀 더 촉발시킬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어려움을 또 야기할 거다라는 그런 맞아요. 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도입이 지연돼 왔는데 하여튼 또 이게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인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이 10만 원 정도예요. 아,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쿠팡 사건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패로 막고 있다가 창에 찔려서 유출되면 10만 원인데 이거는 안 막고 있고 내부에서 갖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일반 해킹 사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도 10만 원보다 좀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2차 피해도 없고 추가 피해가 없고 또 이제 전직 그 직원도 통해서 다 확보했고 하니까 그것도 또 감안되지 감안은 않을까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올지가 조금 미지수인데 10만 원 곱하기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정리를 했는데 10만 원 곱하기 만약 집단 소송 우리나라 있다. 만약 집단 소송이 있었으면 3,370만 명이 얼마나 다 적용을 했니까 이게 일단은 최대 3.37조.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5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 근데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중과실이 될 것 같아요. 중과실 정도. 그러면은 이제 5배인데 그럼 최대 17조. 17조까지 가능할 수는 있다. 17조면 또 아무리 쿠팡이라 그래도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닐 텐데. 쿠팡 1년 매출이 얼마 할까요? 50조. 50조. 쿠팡 그룹이 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 40몇 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조.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그냥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용자들이 대상 청구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뭐 다양한 이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손해배상은 진짜 뭐 최대
뭐 십몇 조까지도 가능합니다만은 네. 우선 저희가 단체 소송이 집단 소송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청구한 이제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이제 도표상으로 보면은 아직은 뭐 한 6,700억 정도 뭐 이거는 뭐 맞아요. 쿠팡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지금 과징금을 내린다고 하면 그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될 거로 생각하나요? 예, 지금 과징금 규모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네.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00분의 3. 돼 있어요. 네. 3%. 네. 3%고 그러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이 만약에 40조라고 하면 3%면 1.2조. 1.2조. 네, 1.2조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과징금 그동안 어떻게 매겨왔냐 네. 보면은 이제 주요 기업 먼저 살펴볼게요. 네. 가장 최근에 25년 8월에 터졌던 SK텔레콤 사안의 경우에 과징금이 1,400억 정도, 그죠. 1,350억. 그때도 그게 되게 크다고 되게 크다고 그랬었죠. 했죠. 예, 네. 엄청 크다고 했고 이때는 2,300만 명이 유출됐어요. 음. 그리고 카카오가 151억 원. 근데 구글하고 메타가 좀 컸습니다. 구글하고 메타가 2022년 9월에 700억 원, 300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규모였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조까지 갈 수 있고 현재 대응하는 태도가 네. 마음에 안 드니 네. 괘씸죄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이 과징금이 대충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매겨지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은 먼저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 돼요. 기준 금액이 총 전체 매출액에서 3%인데 총 전체 매출액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출된 행위와 관계없는 사업의 매출은 빼자. 이게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SKT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SKT도 다투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쿠팡이 지금 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다른 사업의 정보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이 매출액은 빼자. 근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사업이랑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빼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쿠팡은 거의 다 40조가 인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온라인 쇼핑이 그쵸. 메인이기 때문에 그쵸. 쿠팡 그쵸. 이츠도 어쨌든 또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할 거고. 저는 거의 다 인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 기준율이 있는데 3%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3%까지 초과하지 않으니까 미만이네요. 근데 매우 중대하면 2.1%에서 2.7%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중대하면 1.5에서 2.1%, 보통이면 0.9에서 1.5%, 약하면 0.03에서 0.9%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나서 1차 조정, 2차 조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갔습니다. 1차 조정 때 얼마나 2차 피해를 방지했냐, 얼마나 사과했냐. 그다음 거기서는 좀 불리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쿠팡이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고려하면 조금 더 사과를 좀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가중과 강경이 다 돼요. 그러니까 1차 조정 된다고 해서 가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중도 될 수도 있고 강경도 2차 때도 가중도 될 수 있고 강경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 과징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조 정도 되는데 저는 정부가 1조 하는 건 부담스러울 거고 저는 이제 제가 딴 데서도 예측을 하나 했는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SKT가 1,350억이었어요. 2,300만이었나요? 예, 2,324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배 정도 하고 약간의 이제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은 거, 그쵸. 뭐 이런 거 포함하면 그다음에 매출도 높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4, 5천억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압축적으로 이 쿠팡 사건의 여러 가지 이제 경위 그리고 법적인 쟁점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렇게까지 또 확대될 수 있구나. 그리고 기업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슈가 이제는 그냥 뭐 지역적인 법적인 이슈가 아니라 회사의 이제 운명을 걸고 준비해야 될 리스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시장 지배율이 높은 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아까 범정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좀 더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해외 진출 뭐 이게 플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사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국내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큰 시사점을 준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요 사안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완전 전형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하고 다릅니다. 네, 이게 해킹으로 뚫린 게 아니고 직원이 갖고 나간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손해배상,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 근거할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사이에 1인당 그런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20만 원까지 최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과징금 같은 경우도 매출액의 3%가 한도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1.2조인데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양 발생한 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팡도 빨리 조치 취할 거 취하고 또 잘못한 만큼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액을 빨리 배상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저희가 짧은 시간 통해서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오늘 D이슈에서 또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말 연초 자주 못 찾아뵀는데 이제 26년도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새로운 이슈들 가지고 D-이슈로 또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D-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